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이틀간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그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이틀을 뵙지 못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분도 계십니다. 오늘 방송이 없는데 무슨 일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틀 전에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결방 안내를 이미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월 8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관계로 방송 녹화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 날 금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 알람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어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주연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요. 알람 설정이 되신 분들은 1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는 미준 알람을 설정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가을바람 월드님이 진행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알람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알람 설정을 안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알람 설정 여기 보시면 모든 커뮤니티 포스팅이라든지 새로운 영상이 뜰 때 알람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알람 울리는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람을 설정하시면 제가 향후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일이 있어서 커뮤니티 탭에 포스팅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쉬는 기간에 가을바람 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7,000분께서 시청을 하셨는데요. 보다 많은 미준 구독자분들께서 가서 한번 시청을 해 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성격은 뉴스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철학을 좀 장하게 늘어놓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채널에 출연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께서는 제가 가을바람 월드 채널에 출연해서 인터뷰했던 영상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자, 그러면 1월 1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요. 오늘은 해외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기쁜 소식 하나를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쓴 세 번째 책,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에 대한 펀딩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은 미중 구독자분들 중에 30% 이상이 해외에 계시잖아요. 근데 펀딩이라는 방식의 판매는요, 사실 해외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완전히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스24에서 특별하게 미준의 세 번째 책은요, 해외 배송을 오늘부터 가능하게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커다란 혜택을 받게 된 이유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펀딩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펀딩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해놨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 지금 2위, 3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펀딩을 받으면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스24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펀딩 판매를 해외에도 열어주는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요. 해외 배송을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도 펀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10% 저렴한 가격으로 이번 책을 구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펀딩 이벤트로 준비한 특별 선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포스터인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차트 패턴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굉장히 대형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포스터를 해외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추가적으로 많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통에 넣어서 배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만 이 포스터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해외 배송에는 그냥 이메일로 이미지 파일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해외 배송을 위해서는 외국인 회원 그리고 해외 거주 회원에 대한 본인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카피해서 오늘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았지 않았거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 3일이 남았고 외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틀 안에 진행을 하셔야 펀딩을 통해서 이번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펀딩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시게 되면요. 한정판을 받게 되시고요. 이 한정판에는 여러분들의 성함이 모두 새겨져 있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메모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외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펀딩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엊그제 장의 추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장의 폭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아 보이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테크주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떨어진 종목의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메타라든지 구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테크주만 보면 그렇게 추세가 좋지 않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25% 올라갔고요. S&P 500은 플러스 0.16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거의 횡보를 했는데요. 0.0554%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94,9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소형주도 오래간만에 보면요.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한 이유는 역시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국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형주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일의 거래일 동안은 마이너스 0.13%고요. 한 달의 추세를 보시면 6% 이상 러셀 2000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입니다. 마켓 브레스가 연초만 해도요, 17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25를 넘어섰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좁은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조금씩은 향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18.29니까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약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아직은 시장의 공포감이 떨쳐지지 못했습니다. 32에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불안감,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수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이스 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불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42를 찍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김인중 대표님이랑 굉장히 중요한 녹화를 했는데요. 이 녹화 방송에서 김인중 대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켓 스코어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따라서 지금 마켓 스코어가 불안이잖아요. 그 얘기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켓 스코어가 공포까지 떨어지면요. 공포감에 빠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주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미주음 방송이 없는 날인데요. 내일은 특별히 주말의 남자 김인중 대표님께서 채널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어제 녹화가 완료가 됐고요. 제가 예약으로 걸어놨는데요. 이번 방송 굉장히 특별합니다. 초이스 스탁이 선정한 2025년 탑픽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과연 초이스 스탁은 2025년을 맞이해서 어떤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지 내일 방송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미주온 탑픽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종목만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제타가 1.65%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1.54% 올라가면서 94,910에 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52, 브로드컴이 플러스 0.29, 테슬라가 0.15%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0.01%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02, 앱러빈 마이너스 0.24, 알파벳 마이너스 0.79, 메타 마이너스 1.16, 비스트라 마이너스 1.57, TSMC 마이너스 2.03, 팔란티어 마이너스 2.51,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00, 마지막으로 B2가 5.1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참여자들은 아주 오래간만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부터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월 10일 금요일 투자자들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보고서, 고용 보고서에 지금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오전 8시 30분 노동통계부에서 12월에 대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원래 이제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1월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좀 밀렸죠. 경제학자들은 11월에 22만 7천 개 대비해서 15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하고요. 실업률은 4.2%로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의 분석가들은요. 두 수치 모두 컨센서스 전망치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15만 5천 개 좀 불가능하다. 이거보다 좀 적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이 4.2%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요. 다시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요, 그게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수치가 발표되면서 골디락스 시대를 이어나가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요, 미국 증시의 조정이 임박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은 늙어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을 많이 예측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2년 연속으로 24%, 23%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금리 사이클의 방향이 지금은 금리 인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요. 당분간 대세 상승장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요. 경제도 너무나 좋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베어 마켓이 나타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S&P 500은요. 2023년 7월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이 없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장이 10% 이상 하락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회복을 하죠. 따라서 이 기사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기사의 내용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시장의 폭이 너무나 좁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종목의 밸류에이션이요. 극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은요. 작은 악재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데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절제 그리고 자기 규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표로 정해놓은 현금 비중 혹은 종목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한 종목에 15%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한 종목에 20%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요. 이런 규율을 지켜내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투자의 룰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조정이 두렵지 않은 행복한 투자 여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어나가시길 바람해 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글의 제목을 보시면요. 지금은 테크주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시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의 비중을 왜 줄여야 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S&P 500은 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종목이 주도하고 있다. 더 많은 종목이 랠리에 합류할 수도 있지만 광범위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요, 지수 자체는 괜찮죠. 왜냐하면 최고점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아주 좁은 마켓 폭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목은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S&P 500 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24%나 상승하면서 단연간의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6,090선을 회복하려면요, 3% 정도만 상승하면 된다. 따라서 지금 주가 수준은요, 최고점에서 사상 최고치에서 3% 정도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에는 넓은 범위의 종목이 포함되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은 그 폭이 크게 좁아졌다. 따라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요, 많은 종목들이 기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몇 주 동안 시장의 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수 상승의 큰 동력이었던 기술 섹터는요, 사상 최고치보다 3%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섹터는 아직 조정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편 12월 초부터 많은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은행, 에너지 업종은 그 이후로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최고점에서 3% 떨어졌으니까 조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많은 업종들을 개별적으로 보면요. 10% 이상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지수의 거래 수준과 대부분의 종목이 거래되는 지점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S&P 500 지수는요, 5,918로 200일 이동 평균서보다 6%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간 스탠리에 따르면요, 지수 종목의 약 55%만이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53%까지 떨어졌죠. 자, 이러한 차이는 다소 드문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켓 폭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마켓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S&P 500 전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는 종목 수가 현재처럼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때는요, S&P 500은 현재 수준에서 한 8% 낮은 5,430까지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고점에서 3%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8%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는 11% 떨어지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정은 기술적으로 10% 이상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장기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한 1.1년에서 1.2년 사이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S&P 500은요, 2023년 7월 이후 기술적인 조정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조정이 찾아올 시기가 이미 지났다. 따라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조정은요, 기술주 하락의 형태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S&P 500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기술주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최고점에서 3%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기술주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면요, 나머지 종목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 기업들은 여전히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몇 년의 가치에 비해서 주식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현재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가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편 지난 몇 주 동안요, 기술주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때마다 매도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낮춘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면요, 결국은 하락이 조만간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조기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막힌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뚫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S&P 500과 그 구성 종목 간의 차이점은 다양한 종목이 랠리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술주는 보합세를 보일 수 있지만 S&P 500은 다른 종목이 상승에 동참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시장의 지수는 최고점에서 3%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다른 종목들은요, 지금 섹터별로 10% 이상 조정을 받는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을 정리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시장의 폭이 좁아졌지만 아직까지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기술주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기술주가 다른 섹터처럼 떨어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폭이 넓어져야겠죠. 그 얘기는 기술주는 가만히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결국은 강세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데이터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비기술 섹터에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면요, 지수 구성 종목의 약 80%가 20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상승할 것이며 이는 1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의 폭이 한 53%밖에 되지 않죠.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이게 8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S&P 500에 속하는 여러 종목 중에 100개 이상의 종목이 갑자기 상승 추세를 전환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한두 가지의 촉매제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은행 업종을 시작으로 드디어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은행 섹터는요, 2024년에 대출 수요 부진과 투자 은행 활동의 침체로 인해서 매출과 수익이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올해 비교 대상이 쉽다는 거죠. 따라서 성장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거기에 만약에 은행의 가이던스가 1분기의 성장을 암시한다면, 따라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면요, 그 얘기는 곧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인수합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석가들이 모델링하는 올해 성장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은행 쪽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은행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시장이 경제에 대해서 더 좋게 느끼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도 더 다양한 종목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몇 차례 더 인하하거나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면 시장은 경제가 불황을 피하고 많은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좁아진 이유는 뭐냐면요, 우량주를 제외하고 메가테크 기업을 제외하고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연준에서 이런 불안감을 없애주기만 하면 시장의 폭이 다시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이러한 환경이 제시해주고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요, 매수해야 될 종목이 기술주나 S&P 500 전체가 아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눈을 돌려봐야 된다. 자, 왜냐면요, 아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테크주가 빠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테크주는 횡보를 하고 나머지 종목이 달리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테크주
테크주에 투자한다면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기술주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존의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시장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시장에서 모멘텀이 양호한 AI 수혜주를 매도해서요,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다른 섹터의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러기보다는요,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더 늘리면서 테크주의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소형주의 상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대를 가졌던 분야가 바로 소형주인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형주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수요일에 소형주들이 조정에 가까워지면서 최근에 투기적 거래가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형주를 굉장히 좀 투기적인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대형주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더 많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면서 위험성 자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셀 2000 지수는요, 수요일에 거래에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연초의 부진한 출발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는요, 최근 고점 대비 평균 10% 하락하는 조정 영역에 근접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은 최고점에서 3% 떨어지는데 그쳤지만 소형주는 거의 조정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4년 10%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러셀 2000 지수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작년 상승의 상당 부분은요,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서 비롯됐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소형주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올라갔었다는 거죠. 소형주 그룹은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톱니의 긍정적인 전망 역시 소형주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만큼 톱니라는 애널리스트, 톱니라는 전문가는요,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톱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요, 향후 몇 년간 소형주가 100%의 초과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수익률을 100% 초과한다. 뭐 S&P 500이 20% 달리면요, 소형주는 40%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제시한 거죠. 실제로 러셀 2000 지수는요, 11월에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2024년 최고의 달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요, 트레이더들이 금리와 경제에 집중하면서 소형주 지수는 8% 이상 하락을 했고요. 금리 연준이 러셀 2000 수익률의 주요 동인이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매파적인 FOMC로 인해 소형주의 금리 변동과 재융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러셀 2000 소형주는요, 최근에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몇 주 동안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소형주한테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재융자 리스크, 그 얘기는 이자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캐리 홀이 나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형주 전략 책임자라고 합니다.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부르는 거죠. FOMC의 위원들의 논평을 언급하면서, 따라서 이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향후에 금리 인하를 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적어도 2025년에는요, 금리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점도표에서는 2번이라고 나왔었는데요, 2번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또한 그녀는요, 소형주의 주당 순이익이 회복 예상을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희망이 있다. 따라서 소형주의 EPS 전망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 역시도 너무나 많은 희망이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수익이 많이 향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중형주 그룹이 더 나은 실적 수정을 보였고요, 정치 및 금리와 관련된 위험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가 있는데요. 대형주는 그만큼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제쳐놓는 거고요. 그 밖에 중형주랑 소형주 중에는요. 아무래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소형주보다는 중형주가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형주는요, 최근 며칠 동안 어려움을 겪은 투기적 성향이 강한 시장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수요일 섹션에서 양자 컴퓨팅 주식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 역시도 94,000달러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 자산, 위험성이 높은 자산들이 일제히 동반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달에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전략을 수정한다. 그리고 그 전략 수정에 따르면 소형주의 비중을 줄이고요. 대형주,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수혜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당분간은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 기사에서 제가 당분간은 미준 전략은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인 상황, 즉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높게 설정된 상황에서는요, 대부분의 주식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안에서도 만약에 펀드멘털이 뒷받침이 된다면, 즉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요, 결국은 시장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주식들이 바로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TSMC가 12월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57.8%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성장세를 기록하는데 주가가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TSMC처럼 인공지능 수혜주는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TSMC 뉴스 한번 읽어보시죠. 세계 최대 위탁칩 제조업체인 TSMC는 금요일에 시장 예측을 쉽게 상회하고요, 자체 기대치를 달성한 4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둔 대만의 TSMC는 AI를 향한 행진의 선두에 서 있고요. 이 점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태블릿 그리고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칩 수요 감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TSMC는 인공지능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4년 10월에서 12월의 매출은요, 263억 6,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3명의 애널리스트가 도출했던 LSEG 스마트 추정치인 259억 9천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실적을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4%나 성장한 수치였다. 따라서 4분기를 전체로 보면 34.4% 성장했고요. 12월만 따로 보면요, 57.8%라는 무서운 성장을 일궈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최근인 10월의 실적 발표에서 TSMC는요, 4분기 매출을 261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로 예상했는데요. 그 중간에 딱 들어오는 좋은 수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2월 한 달에만 보면 TSMC의 매출은 전년 대비 57.8% 증가한 2,781억 6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대만 기업들도 최근에 AI 붐으로 인해서 4분기에 매출이 호조를 보였는데요. 일요일에는 세계 최대 위탁 전자제품 제조업체이자 엔비디아에게 AI 서버를 제조하는 폭스콘이요, 2024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AI 관련 주식들, AI 관련 기업들이 AI 추세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 둘씩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TSMC는요, 1월 16일에 4분기 전체 실적을 발표하고요, 이번 분기 및 연간 전망을 업데이트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이제 한 6일 정도만 기다리면요, TSMC가 가이던스를 발표할 텐데 여기에서 주가의 흐름을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가 미준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한 달 뒤에요, 처음으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미준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엔비디아를요,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의 리바이스 청바지와 비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무려 1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잠깐 보여드리죠. 미존 채널에 오셔서 여기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쭉 뜨잖아요. 그 중에서 파퓰러로 이제 순서를 바꿔보시면요. 가장 많은 클릭을 받은 영상이 바로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이었고요. 무려 38만 5천 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골드러시 시대의 리바이스는 광부들에게 필수적인 튼튼한 작업복을 제공하면서 부를 일궈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는요, AI 붐의 필수적인 GPU, 그리고 쿠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가 바로 엔비디아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죠. 두 회사 모두 직접 금을 캐거나 AI를 개발하는 대신 그 과정에 필요한 핵심 도구를 공급함으로써 성공을 일궈냈다. 이러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리바이스는 그들이 광부에게 팔고 있는 청바지를요, 디자인만 하고 그 청바지를 만들어서 리바이스에 납품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름이 바로 TSMC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아이온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미존 채널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메시지를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온큐 3배짜리 ETP 상품이 상장 폐지됐다라는 굉장히 좀 쇼킹한 뉴스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급등했던 양자 컴퓨터 관련 주가는 젠슨항 엔비디아 CEO 발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테마가 부각되면서 서학 개미들은 최근 몇 년간 주식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도 굉장히 신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하지만 젠슨항 CEO 발언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세계의 양자 컴퓨터 시가총액은요, 무려 16억 3,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2조 3,828억 원에 달하는 굉장한 금액이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에 투자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일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아이온큐는 39%나 떨어졌고요. 리게티 컴퓨팅은 무려 45.41% 폭락했습니다. 실스크라는 종목도 26.2%나 하락했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젠슨항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급반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 가까이 떨어졌을 때는요,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50% 떨어지면요, 50% 올라간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기 전에 주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배 올라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50% 떨어졌을 때는 100% 상승해야 되고요. 40% 떨어졌을 때는 80%가 상승해야 원래 가격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젠슨항 CEO는 지난 7일 CES 2025에서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 관련해서 15년이라고 하면 초기 단계, 그리고 30년이라고 하면 후기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 사실상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급락 전인 7일 기준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아이온큐의 주식은 30억 9천만 달러였고요. 리게티는 7억 5천만 달러, 실스크는 3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아이온큐 지분의 무려 30%를 가지고 있고요. 실스크 같은 경우는 전체 지분의 45%를 한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주가 하락률을 고려하면요. 아이온큐 주식 한 종목에서만 무려 12억 5천만 달러, 그 얘기는 하나로 1조 7,600억 달러가 갑자기 날아가 버린 셈이죠. 서학개미의 보관학 기준으로 아이온큐는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5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하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아이온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중에 3위 아니면 4위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나와 있고요. 전문가들은 고평가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만큼 단기간에 주가가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젠슨항 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좀 어처구니 없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젠슨항 CEO 예측대로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양자 컴퓨터가 모멘텀을 이어나가기에는 시장의 금리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슨항이 언급한 15년에서 20년 타임라인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인다.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이 포함된 ETF를 관리하는 스피어 인베스터의 투자 책임자 이바나 데레브스카가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아이온큐는 지난해 2024년 4,1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가 급락 이후에도 시가총액이 65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0% 가까이 폭락한 이후에도 PSR이요 156배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만드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56배 올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순이익이 아니라 이 세일, 즉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급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의 문제죠.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실스크라는 종목은요, 나스닥 상장 폐지 대상인 주장 1달러 미만의 코인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한 주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부 증권가에서 거래되던 아이온큐 3배짜리 레버리지 ETP는요, 상장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론상으로요, 특정 종목이 33.3% 이상 하락하면요, 해당 종목을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3배 ETP의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00%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면서 결국은 상장 폐지되게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요,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 종목들의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됐으면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마음을 추스리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요즘 같은 대세 상승장이 한동안 지속되게 되면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 투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의 양쪽 측면 중에 보상 측면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원래 주식 투자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양쪽의 결과가 있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엄연히 주식 투자가 가져다 되는 보상의 반대 측면에는요, 이 보상이 가능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죠. 자, 왜냐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왜냐면 일정의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어떤 종목의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합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이행하는지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두 개의 양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신만의 규칙이나 룰은요, 투자자마다 각양각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흑자 기업에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현금 비중을 지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 개 종목에 대한 최대 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최소 보유 종목수를 정해놓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자 기업에만 투자하는 방법,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요. 흑자가 아니면 이 적어도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금 비중 역시도 저는 최소 10% 이상, 그리고 많으면 20%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한 개 종목에 대한 최대 비중 역시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 더욱이 그런 룰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소 보유 종목 수 역시도 최소한 15개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룰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투자 환경에 따라서,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 놓고요. 이러한 룰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서 실행하시는 건강한 투자 방법을 구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역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시기를 바라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바로 앞에서 엔비디아의 젠순항 한마디 때문에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모두 폭락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젠순항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반박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는 D-Wave라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의 CEO가 등장을 하는데요. 젠슨항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양자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D-Wave CEO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어드리 보사가 D-Wave의 CEO 앨런 베럿과 함께합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디어드리. 안녕하세요, 켈리. 구글이 맞습니다. 윌로우 칩입니다. 앨런에게 가기 전에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Wave의 시가총액은 작년 대부분 동안 약 T억 달러에 머물렀다가 윌로우의 돌파구가 이 섹터의 급등을 촉발한 후 거의 10억 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현재 세션에서 거의 40% 하락했습니다. 앨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컴퓨팅의 미래에 대한 권위자인 젠슨 황기, 여기서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젠슨 황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놀라운 회사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컴퓨팅의 많은 측면에서 권위자일 수 있지만 모든 측면에서 그렇지는 않으며 특히 이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가 틀린 이유는 우리가 D-Wave에서 오늘날 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스터카드, NTT 도코모, 패터슨 푸드그룹, 포드 오토선과 같은 회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들의 비즈니스 운영에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30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가 아니라 15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재료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우리의 양자 컴퓨터로 문제를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해결하는 데 수백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대규모 병렬 GPU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젠슨은 그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몇 분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가 제공하는 대규모 병렬 시스템에서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젠슨과 만나서 그에게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앨런, 지난 한 달 동안 D-Wave를 좀 더 잘 알게 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접근 방식은 젠슨 황이 말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최적화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젠슨과 엔비디아, 구글, IBM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나요? 아니요. 우리가 최적화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진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솔직히 말해서 최적화는 기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어려운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자 컴퓨터가 그 분야에서 뛰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유일한 분야는 아닙니다. 우리는 재료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양자 암호화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업계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그것이 오늘날 상업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앨런, 방금 설명한 것은 생성적 AI가 약속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 D-Wave가 더 나은 최적화와 도구를 제공한다면 왜 AI 회사처럼 평가받지 못하나요? 왜 최근 분기에서 매출 예약 및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나요? 우선 예약 및 매출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실제로 꽤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4분기 및 회계 연도 24년을 공유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3분기 매출이 분기 보고서에서 27% 감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4분기 및 회계 연도 24년의 재무 및 운영 결과를 보고할 때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대됩니다. 그러니 지켜봐 주세요. 이제 그 말이 나왔으니 AI와 양자는 서로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네, 두 시스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재료 시뮬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재료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대규모 병렬 GPU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최적화에 관해서는 경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GPU를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들의 강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D-Wave의 양자 컴퓨터가 뛰어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기업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명확히 하기 위해서 D-Wave가 젠슨이 말하는 것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에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닐링 대 게이트 모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젠슨 환기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젠슨 환기 방금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 어닐링과 게이트가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어닐링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100%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완전히 틀렸다는 것에서 완전히 맞지 않다는 것으로 조금 말을 바꾸셨어요. 잠깐만요. D-Wave와 이상적인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30년 후가 아닙니다. 우리는 20년 후가 아닙니다. 우리는 15년 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양자 컴퓨팅을 통해 기업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양자 컴퓨팅에는 성숙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앨런. 여기에는 많은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간을 내주시고 발언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1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미주님. 밴딩의 다른 분 멤버십을 구독해 오던 중 우연히 미주님의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미주님은 시종일관 구독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셨고 또 관리 종목이 갑작스러운 낙폭에 직면했을 경우 성심을 다해 설명해 주시고 구독자들의 손실을 염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주님의 강한 소통 능력에 멤버십도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멤버십을 구독하고부터는 미주님께서 미국장 용어들을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CNBC 방송을 번역 자막과 함께 게재해 주시는 걸 보면서 구독 참 잘했다는 생각이 더더욱 확고해졌답니다. 그런데 미주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최근 해외 방송을 더빙해서 주시는데 이 또한 구독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올려주신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영어 방송을 미주님의 번역 자막과 함께 확인하며 이런 용어를 이때 쓰는구나. 그 유명한 톱니 아저씨의 화법은 이렇구나 하면서 영어 외에도 IB 대표들, 석학들을 더 알아가는 데 대한 흥미를 느껴 행복한 일인이었답니다. 허나 직접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 하니 많이 슬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요구가 소수의 의견이고 지극히 사견이라는 것을 10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빙을 게시물에서 삭제해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영어 원어 방송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원어 방송도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더빙 방송의 밑에 내려가시면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원어 방송 보시고 또 한글 방송 보시고 이러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좀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가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님이라면 저의 이런 고민도 한번 고려해 주실 듯하여 용기 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읽어주시고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